자, 오늘 국회에서는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연설했습니다. 햇볕 정책 부활시키자. 쌀도 북한에 보내고 귤도 북한에 보내야 한다. 나름대로 논리가 있습니다. 하나씩 그 대목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 쌀과 귤 북한 보내기 관련된 얘기 듣겠습니다. 쌀 농사가 26년 만에 대풍년입니다. 그러나 농민의 가슴은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먹지 않는 쌀을 보관하는 데만 지난해 2천억 원을 썼습니다. 저는 2007년 40만 톤을 끝으로 중단된 대북 쌀 지원을 제주도 감, 귤과 함께 지원을 재개하자고 제안합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쏘는데 응징을 못할 망정 쌀을 퍼주자는 것이 말이 되느냐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명박 박근혜 정부 8년 동안 우리가 아무것도 주지 않았는데 북한은 이 기간 동안 무슨 수로 핵과 미사일을 진전시켰습니까? 쌀과 감귤이 핵무기가 되지는 않습니다. 자, 한 가지씩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신석욱 차장. 좀 정리를 해주십시오. 저 박지원 위원장의 연설 중에 한 대목 좀 골라서 평가를 좀 부탁드립니다.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대북 밀사로 베이징에 가기도 했었고요. 네. 대북 정책에 정말, 그러니까 햇볕 정책에 어떻게 보면 산파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우리가 쌀과 귤을 주어서 핵무기를 개발한 건 아니죠. 네. 하지만 쌀과 귤을 주고 비료를 주면 그것이 북한 체제의 부강에 도움이 되는 거고 그 결과적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논리를 너무나 생략한 채 말입니다. 네. 자, 쌀과 감귤은 핵이 되지 않는다. 물론 당연히 쌀과 귤로 핵을 만드는 일은 없을 겁니다. 아니, 네. 저 논리대로 하면요, 박 네. 대표님. 네. 우리가 남아도는 쌀, 네. 그거 뭐 미사일도 안 되고 핵도 안 되니까 북한 주자란 말 좋습니다. 그럼 거꾸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북한은 핵과 미사일이 남아도는데 그거 우리 좀 보내주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까? 네. 이게 저 논리라는 게 네. 그런 논리가 됐을 때 우리 박 대표는 뭐가 답변하실지 한번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건 어떻습니까? 이제 결정기자, 이제 박지원 원내대표 한 연설 다 지켜보셨을 것 같은데요. 일단, 박지원 원내대표는 지금 나온 이런 반론들이요. 아니, 누가 쌀로 핵무기 미사일 만들었다고 합니까? 이걸 주니까 체제가 안정되고, 이걸 주니까 쌀 살 돈 대신에 핵과 미사일 연구에 쓴 돈 아니냐라고 말하는 반론이 존재하거든요. 박지원 대표는 다 이 내용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알고 있겠죠. 네. 그리고 오늘 연설이 끝난 이후에 저도 뭐 자세한 뒷얘기가 듣고 싶어서 잠깐 통화를 했었는데요. 아, 박지원 위원장 직접 예, 통화하셨습니까? 뭐 가끔 통화를 합니다. 그래서 네. 오늘 이제 그런 반론에 대한 또 다른 박지원 대표의 해석을 듣고 싶어서 네. 전화를 드렸더니 대뜸 초면에 하시는 말씀이 그럼 봉쇄를 계속하다가 전쟁을 하자는 얘기입니까? 라고 네. 하면서 네. 대화의 방점을 두고 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오늘 쌀을 주자라는 얘기와 함께 또 하나의 중요한 화두 중에 하나가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자는 거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봉쇄가 너무 심하게 진행되다 보니 남북 간의 교류와 대화가 완전히 단절돼 있고 그러다 보니 이제 위기관리 차원에서라도 대화의 물꼬를 터야 한다. 네. 그 차원에서 어차피 지금 쌀이 너무 많이 남아서 농민들도 힘드니까 버리지도 못하는 이 쌀을 북한에 주면서 대화를 시도하고 나아가 남북 정상회담을 이루어내고 그 과정에서 남과 북의 협상의 주도권을 남한이 가지고 오자 이 네. 얘기를 했었던 것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네. 지금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셨는데요. 이제 한반도가 지금 위기 관리를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전쟁을 하는 나라 사이에도 항상 소통이 돼야 되는데 네. 지금 군사 한라인이 옛날 노무현 정부 때 과거에는 박정희 때 한번 만들었다가 노무현 정부 때 만들었다 그게 끊어졌잖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판문점에서 있는 양국 그 정전위원회까지도 그것도 끊는다고 북한에 해서 지금 끊어졌는데 이건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네. 위기 관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저런 제안을 하시는 분들의 참 특이한 생각이 왜 한라인을 연결하는데 우리는 무조건 줘야 되느냐. 이게 고정관념입니다. 지금 우리가 북한이 핵미사일을 여러 번 실험하고 쏘다 보니까 우리가 더 이상 놀라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깜짝 놀라고 막 90몇 년도에 난리가 났다가 지금 그랬구나 하고 어쩌지 하고 넘어가는데 이게 바로 늑대와 소년의 효과입니다. 네. 저런 발사. 북한하고 회담을 하는데 왜 우리는 주고합니까? 제가 이렇게 무슨 이제 토론을 하거나 우리 직원들하고 얘기할 때 돈과 사람을 더 투입하고 하면 그건 개혁이 아닙니다. 네. 더 줄이고도 똑같은 일을 해야 이렇게 잘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정부도 가만히 보면 항상 뭐 돈과 사람을 더 투입해서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어느 틈엔가 햇볕 주장하시는 분들 다 좋아요. 좋은데 보게 되면 우리는 항상 주는 쪽으로.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윤경희 부장 어떻습니까? 예. 이제 햇볕 정책을 주장하시는 분들의 나름 이제 논리가 뭐냐면은 햇볕 정책으로 북한의 핵 개발을 막지는 못했지만은 네. 자 그렇다면 이명박 정부 들어서 네. 대북 제재를 강화하고 국제사회가 모든 지원을 중단하고 제재를 강화하면서 이 돈줄을 쥐면서 했다고 해서 그러면은 북핵 개발을 막았느냐? 오히려 핵실험을 몇 차례 더 했고 탄도미사일을 더 개발을 했다. 실질적인 위협으로 커졌다. 이런 이제 주장을 펼치는 겁니다. 네. 그 주장이 결코 일리가 없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다면 햇볕 정책도 안 되고 네. 이 강한 제재도 안 되고 도대체 무엇이 네. 해법이냐를 가지고 이 이념과 관계없이 우리가 좀 논의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액수가요. 예, 김대중 정부 때부터 보면 2조 7천억, 5조 6천억이었다가 이명박 정부 들어서 900억, 400억대로 그냥 바짝 줄었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돈을 우리가 주지 않더라도 핵 개발이 늦어진 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좀 하나씩 짚어봤으면 좋겠어요. 길중 기자. 쌀과 비료는 우리가 계속 줘왔던 상품인데 귤을 갑자기 얘기했단 말이죠. 박지원 원내대표가. 이게 좀 깜짝 놀랐습니다. 귤이 왜 나온 거죠? 글쎄요, 제가 오늘 박 대표한테 직접 그 얘기까지는 못 물었고요. 근데 네. 그 연설문 작성에 참여한 이제 보좌진들, 참모진들하고 얘기를 해보니 네. 박지원 대표가 이제 많은 인사들을 만나고 있는데 제주도의 귤 작황 상황이 너무나 귤이 풍작이 돼서 수년 동안 지금 제주도는 귤 나무를 베어내가고 있거든요. 네. 너무나 많은 생산량 때문에 수급이 맞지 않아서 네. 그 남아도는 귤을 뭐 한라에서 백두까지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네. 우리 남한의 최남단에서 만들어진 귤을 북한으로 보내서 평화의 물꼬를 트자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로 담은 것 아니겠느냐 이런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제 배경을 쉽게 설명드릴게요. 저도 저 사정을 조금은 아는데 네. 제주도에서 몇 차례 개선을 해보니까 연간 60만 톤의 귤이 나오면 가격이 올라가세요. 네. 그래서 가장 소득이 많답니다. 네. 그래서 60만 톤을 해보려고 이제 나무가 많아서 잘라내고 있는데 문제는 대형 감귤 농원에서 우리나라의 큰 소비처인 홈플러스나 이마트, 지금 예로 든 겁니다. 네네. 거기랑 단독 계약해갖고 걔네는 거기서 나면 10만 톤씩 이런 식으로 공급을 해버려요. 그럼 네. 이 사람들은 제주 총량 60만 톤에 우리는 관계없다. 팔로가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게 못 들어가니까 자기네는 생산을 늘려서 이제 80만 톤, 90만 톤이 자꾸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저거를 문제를 풀기 위해서 수출을 시도해 봤는데 수출해서 국내 물량을 좀 줄이면 올라갔는데 그게 지금 잘 안 됩니다. 따라서 네. 제 얘기는 뭔가 하면 북한을 줘도 네. 감귤값이 올라가지는 않을 거란 얘기죠. 이게 경제의 문제란 얘기입니다. 네. 어쨌건 그동안 쌀 문제, 특히 이제 오늘 박지원 원내대표 얘기한 거 보니까 2천억 정도의 1년간 쌀 재고 비용이 든다 그럽니다. 한번 쌀 상황을 좀 점검해 보겠습니다. 작년 기준인데요. 네. 432만 톤이 생산이 역대 최고치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소비가 계속 부진하기 때문에 네. 남아있는 양이 136만 톤인데 네. 우리가 지금 적정하게 재고로 관리할 수 있는 톤이 70만 톤이면 네. 2배 가까이 되네요. 네. 그래서 그 넘쳐나는 쌀을 보관하는 비용이 그만큼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창고 비용도 줘야 되고 또 쌀도 해가 지나면서 묵어가면서 쌀값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감가상각도 따져야 되니까 1년에 2천억 정도 든다니까 한 반쯤 북한에 주고 나면 매년 1,000억씩만 비용이 들 테니 1,000억씩 절약하는 셈이다. 그러니 우리한테도 손해는 아니다. 이런 뜻 같군요. 네, 그런 얘기 논리가 맞습니다. 맞는데요. 지금 네. 우리 농업이 과거에 WTO에서 뭐 우리 농업 보호하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우리는 지금 저게 남아도 수출하게 되면 가격이 워낙 비싸서 수출도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지금 우리나라 사회에서 가장 개혁이 안 된 데가 어딥니까? 농업 부문이잖아요. 네. 정부 보조금은 가가지고 생산을 했는데 소비는 안 하니까 저렇게 몇백만 톤을 쌓아놓고 있는 건데 네. 사실은 저 문제는 저거를 북한에 보낸다고 해서 우리 좀 문제가 풀리는 게 아니라 농협을 지금 정부 보정으로 가는 농협을 이거를 개혁을 해야 됩니다. 농민 표 때문에 못하는 게 이게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제 쌀과 감귤을 준다 그랬는데 사실은 윤경인 부장, 네. 과거에는 우리가 북한에 공짜로 준 적은 없잖아요. 네. 우리가 팔았던 거죠. 네, 쌀을 많이 지원을 했죠. 대북 네. 식량이 모자라기 때문에 북한에 우리가 이제 선의로 제공을 했는데 공짜로 준 건 아닙니다. 물론. 네. 뭐 예를 들어서 10년 거치 20년 상환 연리 1%로 네. 지원을 했던 거죠. 그래서 네. 뭐 60만 톤, 70만 ton 이런 식으로 해마다 줬는데 네. 2000년부터 2007년까지 DJ 정부에서 노무현 정부까지 이제 240만 톤 쌀하고 옥수수 20 저런 식으로 해서 네. 제공한 것이 22억 달러나 든다고 합니다. 우리 돈으로 치면 뭐 2조 7천억 원에 달하는데요. 결국은 북한이 갚지를 않았죠. 그래서 2012년부터 무려 17차례나 상환을 촉구하는 통지문을 보냈지만은 북한은 답하지 않았고 그 네. 이자만 쌓이고 쌓인 이자만
1,90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에 쌀을 공짜로 준 적은 없고요. DJ 정부 때도 보니까 우리가 북한에 돈을 일단 빌려주고 우리가 돈을 빌려줄 테니 그 돈으로 우리한테 쌀을 사라. 네. 이렇게 얘기했던 거잖아요. 그건 맞습니다. 맞는데, 자, 이렇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 네. 김종인 지금 전 비대위 대표가 경제수석을 할 때, 러시아랑 소련 국교수석을 할 때, 네. 30억 달러의 차관을 주기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12억 달러인가 갔다가 멈춰갖고, 나중에, 갚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국제적으로 갚지 않으면 파리 협약인가에 의해서 탕감을 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탕감을 했고, 나중에 또 일부는 무기로 받고 했는데, 우리는 그런 지원을 하면서 뭘 받아냈는가 하면 수결을 했고요. 그 다음에 북한하고 소련이 맺고 있던 자동 참전 조항이라고 하는 그 네. 우호적을 파기시키고 여러 가지를 없었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굳이 따지면 거기에 30억 달러 가다가 반쯤 가다 멈추긴 했지만 얻은 게 있는데 네. 북한 차관 줄 수 있어요. 네. 근데 우리가 얻은 게 뭐였냐 이거죠. 그러니까 네. 돈을 거래하든 뭐든 니고시에이션에서 이게 있어야 되는데 약간의 뭐 달달한 관계는 있었지만 북한 핵은 핵대로 갖고 이게 없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것이 바로 외교의 실패라는 겁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뭐 북한에게 질문하면 이렇게 대답을 하죠. 쌀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이산가족 상봉하지 않았니? 네. 비료 받았다. 그래서 장관급 회담 해주지 않았니? 이겁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은 이미 대가를 지급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왜 그걸 돈을 달라고 하느냐?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어쨌건 남과 북 셈이 너무나 다릅니다만 어쨌건 계약 관계상은 우리가 빌려준 돈이 꽤 있거든요. 북한은 아직 갚지 않고 있습니다. 과연 받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믿고 빌려줬는지 그 자체도 의문시 되는 상황이 좀 많이 있는데요. 자, 그러나 어제 오늘 이제 추미애 대표 그리고 오늘 박지원 위원장이 국회 연설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부터 들려드릴 대목을 보면 예전하고는 조금 달라진 것 같습니다. 한 자락 걸치고 뭔가 자신의 메시지를 남기는데 그 걸치는 장면 저희가 모아봤습니다. 소개해드립니다. 사드 배치의 결정의 근본적 원인은 북한의 무모한 도발에 있습니다. 북한 당국에 엄중히 경고합니다. 핵과 미사일은 평화와 생존, 체제 유지의 수단이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예전엔 저렇게 북한이 잘못이라는 거 내가 분명히 먼저 말해둡니다 하는 얘기 잘 안 했었는데 이젠 빠짐없이 나오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좀 사뭇 달라진 네. 표현이죠. 예전에는 북한이 뭐 어떤 나쁜 행동을 해도 그에 네. 대해서 야당이나 더불어민주당 이런 쪽에서는 극렬하게 비판하는 그런 발언이 거의 없었는데요. 이제 당대표도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저런 얘기를 하는 것은 네. 첫 번째는 이제 대선을 앞두고 이제 그 중도층을 향한 확장 전략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네. 두 번째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김종인 전 대표의 학습 효과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김종인 당대표가 들어서면서 야당도 수권정당으로서 바뀌어진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고 하면서 안보에 있어서 과거와 다른 모습을 보였고요. 네. 그게 국민들한테 좋은 반응으로 비춰줬고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효과를 봤다는 것을 이제 경험적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앞으로 더욱더 그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야당이지만 북한 문제라든지 이런 쪽에서 중도화 전략을 더 많이 쓸 것 같은 그런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주와 김천에서 올라온 사드 반대 투쟁미 분들을 만났습니다. 저 장면인데요. 예, 오늘 낮에 성주와 김천 주민 대표들과 면담을 했죠. 사실 추미애 당대표는 그 경선 기간 동안 사드 배치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하겠다라면서 공약을 내밀었었고요. 성주와 지금 먼저 김천의 말씀 듣고 하겠습니다. 주민 대표들이십니다.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무조건 2017년 연말까지 배치하겠다고만 하니 국민들 입장에서는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사드는 북한의 미사일로부터 국민 안전을 책임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군사적으로 무용지물입니다. 자, 이제 추미애 대표는 분명한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정훈 편집위원께 좀 질문 드릴게요. 그러나 아직 추미애 체제에서 사드 반대라는 당론은 아직 안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역시 김종인 효과로 봐야 될까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네. 저걸 해서 더 득표가 될지 유리 계산을 하겠죠. 근데 아마 많은 국민들이 북한 위협 때문에 아마 지지는 안 해주니까 선뜻 결정을 하기 어려울 겁니다. 자, 일단 성주와 김천에서 올라온 투쟁의 분들 봤는데 저희가 사실은 정말 언제입니까? 7월 중순쯤이니까 거의 2달 전인데요. 처음에 국무총리가 내려갔을 때만 해도 성주의 국민 여러분들이 아주 폭력적으로 저항하는 모습도 보이고 그랬습니다. 바로 저 장면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저도 올라오신 분들 몇 분 만나봤었는데요. 처음에는 상당히 격앙돼 있었죠.
근데 이 사태가 진행되면서 저분들이 아주 놀랄 정도로 자제력을 보여주셔서 외부 인사가 참여하지 못하도록 내부적인 노력도 하고요.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지만 저게 파란색 비표인데요. 그 외부 인사들이 참여하고 성주 군민을 구별하기 위해서 네. 그런 비표까지 달아가면서 이 문제가 정치적으로 비화되지 않고 자신들의 생존권의 문제다라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과거에 있었던 이런 북한과 관련됐고 미국의 무기와 관련됐고 나타났던 것 중에 하나가 세 가지를 꼽자면 괴담이 있었고 폭력 시위가 있었고 외부 인사의 개입이 있었는데 전반적으로 그런 건 좀 줄어든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네, 시간이 갈수록 많이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래서 네. 다른 지역에서 하는 시위와 다른 좀 성숙된 모습을 보여준 면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사드 관련해서 추미애 대표 만났고 아직 더불어민주당 사드 당론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조금 더 진행될 것 같거든요. 과연 제1야당과 제2야당 사이의 대북 정책의 햇볕 정책 계승 그 문제를 놓고 앞으로 계속 치열한 수싸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자, 이번엔 세 번째 소식, 북한 소식 보겠습니다. 순위 확인합니다.